혹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에서 부산이라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KTX를 타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상사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인, 내일부터 제주도에 가서 살게. 아, 배표? 그런 건 없네. 알아서 가게.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유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선의 왕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제주도조차 아깝다며 더 멀리 보내버리겠다는 신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조선 최장거리 유배지 베스트 5입니다. 한양에서 751리 단종이 울며 걸어갔던 그 청령포는 오늘 이야기에서 그냥 워밍업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짜 막장 유배지들은 따로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유배가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유배라는 단어는 한자로 풀면 흘러가서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인을 죽이기에는 좀 그렇다고 서울에 두기에는 더 곤란하니 그냥 멀리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강제 이주 혹은 정치적 추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바로 이 유배였습니다. 그런데 유배에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보면 유배는 크게 3가지 거리로 나뉩니다. 2000리, 2500리, 3000리가 그것입니다. 죄가 가벼우면 2000리 떨어진 곳으로, 죄가 무거우면 3000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3000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약 1200km입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가 딱 약 1200km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은 신하들을 도쿄만큼 멀리 보내버리겠다는 발상을 법으로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야무진 분들이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한반도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멀어봤자 한반도 끝에서 끝까지가 약 1000km 남짓입니다. 3000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섬으로 보내면 됩니다. 바다를 건너는 거리까지 합산하면 3000리가 훌쩍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조선의 유배지 중에서 가장 혹독한 곳들은 대부분 섬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베스트 5 중에도 섬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순위 기준은 단순히 한양에서의 직선거리만이 아닙니다. 가는 길의 험난함, 도착해서의 생존 가능성, 그리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단절되는가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조선의 유배는 단순히 멀리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살아있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유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럼 5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5위는 바로 함경도 경원 혹은 종성입니다. 지금의 함경북도 최북단 두만강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양에서 이 지역까지 가려면 최소 2달에서 석 달이 걸렸습니다. 요즘도 서울에서 함경북도까지 직선거리로만 약 600km가 넘는데 조선시대에는 포장도로도 고속도로도 없었으며 제대로 된 길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후였습니다. 함경도 최북단은 겨울에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지역입니다. 조선시대 유배인들은 대부분 한양에서 고급 음식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살던 양반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두만강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몸이 버텨주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함경도 유배를 갔다가 첫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가 역사 기록에 여럿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여진족과 가까운 국경지대였습니다. 여진족은 나중에 청나라를 세운 민족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여진족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경도 최북단으로 유배를 간다는 것은 추위와 굶주림, 거기에 외적의 침입까지 삼중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효율적인 처벌이었던 셈입니다. 죽이지 않아도 알아서 죽어주니까요. 함경도 유배를 간 대표적인 인물로는 연산군 시절 갑자사화 때 화를 입은 수많은 신하가 있습니다. 특히 성종의 폐비 윤씨 사건에 반대 의견을 냈던 신하들이 연산군이 왕이 된 뒤에 줄줄이 함경도로 끌려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다시는 한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이 얼마나 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전라도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음산하지 않습니까? 흑산, 검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섬이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검게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은 홍어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그야말로 공포의 섬이었습니다. 흑산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소속으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약 100km를 더 나가야 합니다. 한양에서는 육로로 전라도까지 내려온 다음 다시 배를 타고 서해 망망대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배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아십니까? 엔진도, GPS도, 구명조끼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과 노, 그리고 신의 가외 의지해 가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서해는 조류가 복잡하고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이라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흑산도 유배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약전입니다. 정약용의 형이지요. 정약전은 1801년 신유박해, 즉 천주교 탄압 사건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단하셨습니다. 흑산도에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습니다. 바다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자산어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산어보는 흑산도 주변 바다 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일종의 해양 생물 도감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유배지에서 이런 학문적 성과를 내신 분이 계셨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약전은 결국 흑산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배가 풀리지 않은 채로 섬에서 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그 검은 섬에서 살다 가신 것입니다. 조선의 유배가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흑산도의 또 다른 특징은 물자 공급이 극도로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섬 자체가 워낙 외딴 곳에 있다 보니 육지에서 식량이나 생필품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습니다. 유배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약간의 식량을 지원받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했는데 한양에서 분만 잡던 양반이 갑자기 농사꾼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3위는 경상도 거제도입니다. 거제도라고 하면 지금은 조선소로 유명하고 관광지로도 각광받는 곳입니다. 외도 보타니아, 바람의 언덕 등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거제도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거제도는 경상남도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한양에서 거제도까지 가려면 육로로 경상도까지 내려온 다음 또 배를 타야 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흑산도보다 한양에서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지만 거제도가 3위에 오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섬이 조선 초기부터 최중조인들의 유배지로 지정된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제도 유배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중기의 문신 노수신입니다. 노수신은 을사사화 때 화를 입어 거제도로 유배를 갔는데 무려 19년을 거제도에서 보냈습니다. 19년이면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남는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거제도가 특히 혹독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섬의 지형이었습니다. 거제도는 산이 많고 평지가 적어서 농사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왜구의 침입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왜구는 일본에서 건너온 해적들입니다. 조선시대 내내 남해안을 수시로 약탈하고 다녔던 그들입니다. 거제도는 일본과 가까운 남해의 섬이었기 때문에 왜구의 주요 침략 경로에 있었습니다. 유배인 입장에서는 추위도, 굶주림도, 그리고 왜구까지 무서운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제도는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크게 패배한 칠천량 해전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은 조선시대 내내 뭔가 불운한 이미지가 따라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유배지로서도 전쟁터로서도 조선 사람들에게 거제도는 좋은 기억보다는 쓴 기억이 더 많이 쌓인 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5위, 4위, 3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2위와 1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청령포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청령포는 오늘 베스트 5에 들지는 못했지만 조선 유배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령포는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한양에서 약 750리, 그러니까 약 3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리만 보면 오늘 소개해드린 다른 유배지들에 비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령포가 특별한 이유는 거리가 아니라 장소의 구조 때문입니다. 청령포는 강이 3면을 감싸고 있고 나머지 한 면은 절벽으로 막혀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배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천연 감옥인 것입니다. 단종이 이곳에 유배되었을 때 나이가 불과 16살이었습니다. 16살 소년이, 그것도 불과 얼마 전까지 왕이었던 아이가 강물에 둘러싸인 좁은 땅에 갇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지내다가 홍수로 강물이 불어나자 영월 읍내의 관풍헌으로 옮겨졌고 결국 그곳에서 사약을 받고 17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유배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도 유배는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령포보다 훨씬 멀고 훨씬 혹독했던 2위와 1위의 유배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두 곳은 조선시대 신하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곳이자 한번 가면 살아 돌아오기 힘든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떤 곳인지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계속됩니다. 잠깐 광고를 보시고 오시면 2위와 1위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채널을 이탈하지 마십시오. 2위와 1위가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유배지 중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물론 유배인 신분으로 가고 싶다는 분은 없으시겠지만요. 요즘은 관광지로 탈바꿈한 곳들도 있으니까 역사 여행지로서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광고 보고 바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고 잘 보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2위와 1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진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3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워밍업이었습니다. 유배지 세계에서도 엄연히 급이 있거든요. 3위까지는 그래도 뭔가 육지 냄새가 나는 곳들이었다면 2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나라가 나를 어디까지 보낼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수준의 유배지가 등장합니다. 자,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흑산도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검을 흑 모의 산, 섬도, 검은 산의 섬.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음산하고 어둡고 뭔가 돌아오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사람들도 흑산도를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흑산도로 유배를 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흑산도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하는 섬입니다. 지금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이상 들어가야 하는 꽤 먼 섬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한양에서 전라도 해안까지 걸어서 내려오는 데만도 몇 주가 걸렸을 텐데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야 했으니까요. 한양에서 흑산도까지의 거리를 당시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900리에서 1000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단종이 유배 갔던 청령포가 750리였으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흑산도 유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약전 선생입니다. 정약용은 아시는데 정약전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약전은 다산 정약용의 둘째 형입니다. 1801년 조선 순조 때 신유박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유박해는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인데 이때 정약용 형제들도 연루됩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고 정약전은 더 멀리 흑산도로 유배를 갑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형제 유배를 비교해 볼까요? 동생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엄청난 저작들을 남깁니다. 강진이 비록 유배지이긴 했지만 그래도 육지였고 제자들도 있었고 책도 구할 수 있었고 나름 지적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반면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무엇을 했느냐? 물고기를 연구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흑산도 주변 바다 생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자산어보입니다. 자산어보는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해양생물 도감입니다. 흑산도의 옛 이름이 자산이었거든요. 흑산도 바다에 사는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 155종의 해양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어부들에게 물어보고 그 특징과 생태를 꼼꼼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수준의 해양생물 연구서가 나왔다는 것이 솔직히 놀랍습니다.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에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자산어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산도 유배가 조선 해양생물학의 시작점이 된 셈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벌 주려고 보낸 곳에서 그 사람이 오히려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정약전 선생은 결국 흑산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유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그 검은 산의 섬에서 눈을 감은 것입니다. 동생 정약용은 나중에 강진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형 정약전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이 형의 부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흑산도 유배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섬 유배, 특히 흑산도 같은 절도 유배의 핵심은 거리만이 아닙니다. 절도라는 말 자체가 끊어진 섬이라는 뜻입니다. 육지와 완전히 단절된 섬,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배가 없으면 나올 수도 없고 바람이 안 맞으면 보급도 끊기는 곳입니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격리 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감옥보다 더 확실한 감옥입니다. 담장도 없고 간수도 없는데 사방이 바다라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감옥, 흑산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예상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이 설마 제주도겠어? 하셨다가 역시 제주도구나 하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조선시대 유배지 최장거리 그 영예의 1위는 제주도입니다. 지금이야 제주도가 어떤 곳입니까? 신혼여행의 성지입니다. 한라산 오름 올레길 흑돼지 갈치조림 등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 달 살기 성지로도 유명하고 제주 이민을 꿈꾸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를 간다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한양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양에서 전라도 해남까지 걸어서 내려오는 데만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제주 해협을 건너야 했는데 이 바다가 만만한 바다가 아닙니다. 제주 해협은 조류가 강하고 날씨 변화가 심해서 조선시대 선박 기술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항해였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로 유배를 가던 중에 배가 뒤집혀 익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배를 가다가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 실감이 나시죠?
한양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는 당시 기준으로 대략 1000리에서 1200리 이상으로 봅니다. 물론 육로와 해로를 합산한 거리이고 실제 이동 시간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거리만 놓고 봐도 단종의 청령포 750리에 거의 2배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다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심리적 공포감까지 더하면 제주 유배는 그야말로 조선 유배 시스템의 최종 단계였던 셈입니다. 제주도 유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단연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추사체로 유명하신 분이지요. 추사체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드리면 추사 김정희 선생이 독창적으로 완성한 서체입니다. 기존의 어떤 서체와도 다른 독특하고 파격적인 글씨체인데 지금도 한국 서예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사체가 완성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제주도 유배지입니다. 김정희는 1840년 헌종 때 윤상도의 옥사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그의 나이 55이었습니다. 55세 제주도 유배라니요? 요즘 기준으로도 쉬운 일이 아닌데 조선시대의 55이면 이미 노인 소리를 듣던 나이였습니다. 김정희는 제주도 대정현, 지금의 서귀포시 대정급 지역에서 무려 9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합니다. 9년입니다. 9년 동안 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9년 동안 김정희는 무엇을 했느냐? 글씨를 썼습니다.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기나긴 유배 생활 속에서 그의 글씨는 점점 더 깊어지고 독특해지고 마침내 추사체라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유배지의 고독과 고통이 오히려 예술의 연료가 된 것입니다. 김정희의 제주 유배 시절 일화 중에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인 이상적이 북경에서 귀한 책들을 구해서 제주도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당시에 북경에서 책을 구해서 제주도까지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적은 스승이 유배를 가 있는 동안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김정희가 그 담례로 그려준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세한도입니다. 세한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보 제180호입니다. 겨울 추위 속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작은 집 한 채를 그린 단순한 그림인데 그 단순함 속에 담긴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공자의 말씀에서 따온 제목처럼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유배를 와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래도 변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 한 장에 유배지의 외로움과 인간에 대한 신뢰가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유배의 또 다른 특징은 기후와 풍토였습니다. 제주도는 지금이야 따뜻하고 아름다운 섬이지만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낯설고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제주 방언은 육지 사람들이 거의 알아듣기 힘든 수준이었거든요. 음식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거기다 태풍이 자주 오고 습하고 벌레도 많았습니다. 육지에서 평생 살던 양반이 갑자기 이런 환경에 던져지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제주도 유배 중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유배에는 또 하나의 잔인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위리안치라는 형벌입니다. 위리안치는 유배지에서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유배인의 집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섬 안에 또 다른 감옥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미 섬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있는데 거기서 또 가시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감옥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중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유배 중에서도 특히 중죄인이나 위험 인물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위리안치가 적용되었는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조선 최장거리 유배지 베스트 5위부터 시작해서 1위 제주도까지 각각의 유배지가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멀리 보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유배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까지 들여다보면 조선의 역사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유배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유배지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종처럼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간 경우도 있었고 정약전처럼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흑산도 끝까지 쫓겨간 경우도 있었고 김정희처럼 정치적 모함으로 제주도에 갇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책을 썼고 그림을 그렸고 글씨를 연마했고 학문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모든 유배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배지에서 그냥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분들도 많고 건강이 망가져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유배를 낭만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유배는 엄연히 가혹한 형벌이었고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남긴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문화유산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묵직한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선의 유배 제도를 보면서 현대적인 시각으로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유배는 결국 권력에서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이지는 않되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었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제된 공간에서 오히려 더 자유로운 사유가 가능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앙정치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자신과 학문과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요. 자산어보도, 세안도도, 추사체도 어쩌면 권력이 만들어준 역설적인 선물일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로 보낸 그 유배지에서 당사자들은 오히려 불멸의 무언가를 남겼으니까요. 역사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조선 유배지 이야기 생각보다 훨씬 풍성하고 깊었지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5곳 말고도 조선시대 유명 유배지는 훨씬 많습니다. 거제도도 있고 강화도도 있고 함경도 북청, 경원, 온성 같은 북방 유배지들도 있습니다. 특히 함경도 쪽 유배지들은 거리도 멀지만 기후가 극한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가혹함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그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와는 또 다른 의미의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이 북방 유배지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저희 채널은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절대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는 이야기들, 역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린 유배지 중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흑산도에 가보고 싶다, 제주도 추사 유배지에 가보고 싶다, 청령포에 가보고 싶다, 어디든 좋습니다. 물론 유배인 신분으로 가고 싶다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역사 여행지로서는 정말 가볼 만한 곳들입니다. 특히 청령포는 실제로 가보시면 단종의 슬픔이 피부로 느껴지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강 세 면이 물로 막혀 있고 한 면은 절벽입니다. 그 안에 서 있으면 정말 갇힌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지, 대정양교 근처의 추사관도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거기 가시면 세안도 관련 전시도 있고 추사체의 변천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이 실제로 숨쉬고 살았던 공간에 서 있는 경험, 그것이 역사 여행의 진짜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